깨끗함이 보이는 샤워기 닥터피엘. 2015년 3월 24일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시작합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냐고 하면서 학생들의 밥그릇을 걷어찼던 홍준표 경남지사, 막상 미국 출장 중에는 평일 골프로 구설수에 올랐네요. 아이들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 일하러 가는 거지 골프 치러 가나요? 네, 전 세계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이 시작 때 전 세계에 계신 애청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박현정 작가가 웃었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요? 과장 아닙니다. 어제 첫 방송 나간 후에 국내 각지는 물론이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또 미국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그리고 케냐 나이로비 등에서 잘 들었다는 연락 왔습니다.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글로벌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첫날이라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 전화 연결 상태가 불안정했고요. 생방송 중간에는 이 인터넷 연결이 잠시 끊겨서 방송 송출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팟빵으로 들으신 분들은 그거 못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생방송 도중에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방송을 기약하면서 오늘 방송 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북경협의 끈을 간신히 잇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최근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로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잠시 후 오늘의 초점에서 다뤄보고요. 돈을 적게 벌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리산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이원규 시인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이어서 오늘은 문화탐험 시간이 마련됩니다. 문화기획자, 사회비평가, 시인, 소설가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서혜성 선생. 오늘 무슨 얘기를 준비해 왔는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책 읽어주는 라디오, 오늘도 오인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 정확하게는 소 1001마리였죠. 소 1001마리를 몰고 휴전선을 넘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남북관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마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처럼 그렇게 스펙타클한 사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뚫린 남북관계는 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다시 얼어붙고 남북교류는 살얼음판을 걸어왔습니다. 그나마 이 남북경협을 근근히 이어온 개성공단 사업도 최근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남북물류포럼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용윤 박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윤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김용윤 박사님은 지금 남북물류포럼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전에는 그 통일연구원의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을 오래 맡고 계셨었죠. 예, 그렇게 했죠. 이 남북물류포럼은 주로 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인들 그런 모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류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지원하자 뭐 이런 뜻으로 네. 남북물류포럼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예. 매달 한 번씩 이제 조찬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예. 그 저변을 확대하고 그렇게 예.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남북물류 포럼에서 특히 그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많이 대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저희 그 단체에도 그 소속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네. 네.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예.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 예. 이 개성공단이 지난 2013년에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문에 예. 한 4개월 동안 폐쇄됐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랬다 이제 재가동하고 하여튼 그 남북 관계가 온탕 냉탕을 오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 그 개성공단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이 새롭게 노동자들의 그 임금 인상 또 토지 사용료 인상을 요구해 오면서 지금 뭐 좀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토지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 예.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자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지금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는 것이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임금 문제거든요. 예. 남북 간의 합의에는 매년 5%를 범위 내에서 상한을 네. 상한을 5% 두고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북한이 네. 5%보다도 조금 더 예. 인상을 해달라고 그게 요구를 했거든요. 얼마만큼 인상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5%에서 한 0.6%더 많은 네. 5.6% 정도. 5.6%. 예, 네. 뭐 이거는 뭐 거의 5%나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했다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 쪽으로서는. 예. 예.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 다음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서 예.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상을 요구한 액수 자체는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0.6%.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임금 결정은 남북이 합의를 해서 하게 돼 있는 건데 당연히 북한이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걸 결정해서 요구해 왔다. 예. 근데 북한은 지금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북한은 기분이 나쁜 점이 뭐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요. 근본적으로 북한에서는 개성공단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예. 원래 이걸 처음에 할 때는 12년 만에 3단계까지 다 끝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뭐 3단계라는 게 뭐죠? 확장을 3단계는 하는 건가요? 공단만 800만 평이에요. 네. 지금 1단계도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100만 평 중에 한 65만 평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자기네들은 이걸로 해서 어떻게든지 좀 뭘 해야 되겠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 안타깝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네. 임금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훨씬 못하지 않느냐. 북한 노동자들의 지금 임금이 말이죠. 당신들을 한번 봐라 말이죠. 얼마나 기술이 좋은가 이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다 말이에요. 예. 지금 이제 공단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의 기술이나 남한 사람들의 기술이나 똑같다. 봉제 특히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임금은 작게 받고 기술은 좋고 그러면 손해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폭발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어디 기고한 칼럼을 보니까요. 예. 북한이 예를 들면 토지 사용료 인상을 5달러에서 10달러까지 이게 폭을 넓게 이렇게 제시한 걸 보면 북한도 꼭 뭐 얼마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남한 쪽과 협상을 하자는 이게 제스처 아니냐. 그러니까 남쪽이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지의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저희들이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알겠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갔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인상은 절대 못 받아들이겠다.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이 그런 거죠. 우리 정부 입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개성공업지구에 그 기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예. 가가지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는 가기 전에 절대로 받아주지 말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좋은 효력을 나타낼지 저는 의문이에요. 예.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일종의 대화를 하자는 제스처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조금 입장을 전향적으로 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지금 다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푸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북측이 특히 지금 남북 관계에서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은 뭔가요? 북쪽에서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최근에 있는 지금 전단지 문제입니다. 물론 전단지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특히 요즘 들어서는 전단지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쪽 입장에서는 전단지는 뭐 이야기했듯이 언론 뭐 표현의 자유다 말이죠. 네, 네.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압박 정책.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함 문제 해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24 조치 풀지 못하고 있고. 네. 그러나 보세요. 분단 70년, 광복 70년이라는 이런 좋은 이슈가 지금 있는데도 예. 이걸 제대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근본 원인은 예. 남북 간에 있었던 천안함 문제 3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것이죠. 네. 그러나 북한에서는 5.24 조치 빨리 해라. 천안함 문제는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평행선을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천안함 문제와 대북전단 살포 문제인데 지금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자유연합 박상학 대표가 당분간 이거 안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 26일까지지 않습니까? 그게 며칠 남았습니까? 전단 살포를 네. 26일까지 천안함에 대해서 네. 우리가 공격을 했고 예. 사과하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뭐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그게 효용이 있겠습니까? 네. 이건 뭐 딴 얘기입니다만은 그 북한에 보내는 대북 전단은 이게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이고 국내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리면 이거는 소환 대상이 되고 이게 또 이중잣대네요. 지금 김영균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3년 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국가적으로 보면 올해가 이제 해방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때인데요. 남북 관계를 이렇게 두고 지금 남북 관계 핵 문제 여러 현안이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라는 건 아주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떤 돌파구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돌파구를 마련하려면은 예. 지금 우리 최고의 국정권자인 대통령이 생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요? 예. 어떻게 달라지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예. 전면적으로 남북 관계를 교류 협력으로 가져가겠다. 예. 이런 5.24 조치라는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5.24 조치를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에 여기 대해서 북한이 사과하라는 건가요?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예.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고 진상 조사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남북 교류는 어렵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일단 포기하라 이건가요? 그렇죠. 우리 쪽에서는 예. 그런 문제가 예. 계속되면 될수록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예. 먼저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네, 네. 자, 네. 개성공단 보세요. 개성공단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경이 분리가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가. 네. 그러면 개성공단은 그렇게 하면서 왜 다른 건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네. 네. 그건 지금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을 벌하고 북한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끊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개성공단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오히려 개성공단 같이 정경을 분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거는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좀 하자 이거예요. 네, 네. 정치라는 건 어차피 이게 명분 싸움이고 경제라는 건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그 윈윈 게임이 되는 건데. 그렇죠. 남북 관계에서 명분만 가지고 싸워서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윈윈을 하기 위해서는 경협을 강화하고 당장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협상의 토대를 좀 넓혀 나가자. 예.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네. 그거를 지금 당장 받아들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면은 개성공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예. 그죠? 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거예요, 그냥. 네. 예. 네. 그러면 야 이게 무슨 명분으로 지금 하느냐 이렇게 놔두니까 예.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에 활려라도 열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교류 협력을 할 수 있겠다. 예. 다만 예. 이걸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가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김용민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최근에 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오면서 이 개성공단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남북 경협 문제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일부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남북 물류 포럼 김용윤 회장을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3대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마시고, 노고단 구름바다에 빠지려면 원추리 꽃무리의 흑심을 품지 않는 이슬의 눈으로 오시라. 행여 반야봉 저녁 노을을 품으려면 여인의 둔부를 스치는 유장한 바람으로 오고, 피약골의 단풍을 만나려면 먼저 온몸이 달아오른 절정으로 오시라. 굳이 지리산에 오려거든 불일폭포의 물방망이를 맞으러 벌받는 아이처럼 덩짝 시퍼렇게 오고, 벽소령의 눈시린 달빛을 받으려면 뼈마저 부스러지는 회한으로 오시라. 그래도 지리산에 오려거든 세석평전의 철쭉꽃길을 따라 온몸 불사르는 혁명의 이름으로 오고, 최후의 천여림 칠선 계곡에는 아무 죄도 없는 나무꾼으로만 오시라. 진실로 지리산에 오려거든 섬진강 산 그림자 속으로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겸허하게 오고, 연화봉의 벼랑과 오사목을 보려면 툭하면 자살을 꿈꾸느니만 안성하러 오시라. 그러나 굳이 지리산에 오고 싶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 아무렇게나 오시라.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이니 갱려 견딜만 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예, 이원규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무슨 소린가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아, 이거 이원규 시인 언제 쓰신 시죠? 이게 지리산 처음 18년 됐는데요. 예. 좀 내려가 한 3년쯤 있을 때 아주 외롭고 그럴 때 썼습니다. 그 마지막 연이 참 반전이 대단합니다. 그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여 견딜만 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네. 지리산은 그런 곳이군요. 예, 네. 꼭 오게 하려는 역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원규 시인 벙어리 달빛이었나요? 예. 시집, 그거 외에 지금 한 5권의 시집을 갖고 계시죠? 한문집도 냈고요. 네. 예. 요 근래 뭐 6필 시집 손으로 쓴 거. 그것도 하고 계시죠. 지금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지금 또 뭐 요새는 주로 야생화들 많이 찍으셔서 사진전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네. 예, 한 몇 년간 산속으로 많이 기어다녔는데요. 네. 야생화 키가 작으니까 키를 낮춰서 네. 기어다니면서 오늘부터 여수에서 사진 생애 첫 전시회를 시작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이원규 시인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고 또 그 시도 좋아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그 공지영 씨가 쓴 지리산 행복학교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낙장불입 시인으로 그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 하필이면 닉네임이 낙장불입입니까? 그 소설가 공지영 씨는 제 시를 보다가 제가 피아골 단풍잎을 지는 걸 보다가 인생은 낙장불입이다. 네. 그런 얘기를 실었었어요. 그랬더니 공지영 소설가가 야, 우리 민속용 화투놀이를 갖다가 시로 쓰는 사람도 다 있구나고 참 동서고금에 이 오락을 가지고 시로 쓰는데 낙장불입. 아주 뭐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원규 시인의 닉네임이 낙장불입. 그 줄여서 낙시인 그렇게 하던데요. 예, 서울은 봄이 온 것 같다가 어제 오늘 조금 꽃샘추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요. 지리산에는 지금 꽃이 많이 피고 있겠죠? 지금 이제 만화방창입니다. 매화꽃은 섬진강을 따라서 벌써 지리산을 넘어갔고요.
지금 산수유꽃이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그 전남 구례군 산동, 네. 산동 지역에 노랗게 물들었고요. 아하. 벌써 산에는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예. 예. 이 계절이 바뀌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이 뭐 한다고 이렇게 아둥바둥해도 이 절기의 변화, 대자연의 변화 이런 거 앞에는 얼마나 이게 별 볼 일 없는 건가 하는 거 그런 것도 느끼는데요. 그렇죠. 이게 때가 오면 아무리 뭐 폭설이 내리고 꽃샘추위가 와도 때가 오면 꽃이 피어납니다. 절묘하게 때가 되면 기가 막힙니다. 네. 이원규 시인 서울에서 그 중앙지 문예지 기자를 하시다가 어느 날 홀연히 지리산으로 내려가셨는데 그게 벌써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세월 잘 갑니다. 그렇죠. 또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리산에 가보면 이 심심산골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외지에서 들어와서들 사는데요. 지리산, 그게 지리산 도시, 좋아서, 말씀하시죠.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요즘은요, 그 하동군, 구례군 쪽에는 거의 빈집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뭐 전국 각지에서들 들어오셔서 사시나요? 뭐 남녀노소 또 직업과 상관없이 뭐 정말선대 만나본 최도사처럼 살려고 온 사람도 있고 최도사 연봉 350만 원으로 1년을 사시는 분. 그렇게 살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대개는 이제 서울이나 도시에서 이제 삶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돈을 덜 벌고 아껴 쓰면서도 더 행복한 길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다양하고요. 또 물론 또 돈 없는 예술가들도 꽤 많이 살고 있죠. 사실 우리 사회에 뭐 종교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강력한 종교가 이 금전교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지리산에 모여 사시는 분들은 그 돈의 위력을 거부하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거부하진 않는데요. 맹신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에 목을 메어서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든지,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안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저도 최소한으로 벌고, 또 적은 돈이지만 아주 재미있게, 좋은 사람들과 술도 한잔하고, 또 제가 모터사이클 타고 가고 싶은데 가는 휘발유값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지금 이원규 시인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지리산 행복학교라는 것도 운영을 하세요. 이거 캠퍼스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는 캠퍼스가 지리산 전체하고 섬진강 전체입니다. 따로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 여기서 가르치고 배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리산길 걷기 반은 산에 가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공의 반이나 녹차 만들기 반은 그 녹차를 만드는 선생님 집에 가서 배우면 되고, 목공의 반은 공방 가면 되고, 뭐 저도 시를 가르치는데요. 시는 우리 집에 와서 하기도 하고, 뭐 시인의 정원이나 이런 아름다운 펜션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는 섬진 강변에 쭈그려 앉아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가는 곳곳이 교실이 됩니다. 그럼 뭐 이건 뭐 입학식, 뭐 개학식 이런 게 없습니까? 딱 정해지진 않는데 전국에서 이제 지리산 좋아하는 사람들, 오고 싶은 사람들이 뭐 약초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뭐 다양하게 오고 싶은 사람들이 지리산 놀러 오는데 핑계가 좋잖아요. 공부도 하니까. 지리산에 와서 1박 2일 하면서 공부도 하고 저녁에 술도 마시고 전국에 친구가 생기게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아침이면 지리산 산책을 할 수 있고. 이게 뭐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의 삶의 방식하고는 좀 뭔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돈이 안 드는 거. 개인적으로 놀러 오면 방값도 비싸고 식가비도 그런데 우리는 모이면 각자 집에서 냉장고 비워옵니다. 그리고 술도 좀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어디 숙박을 좀 저렴하게 얻어하면 아침이라는데 n분의 1로 딱 나눕니다. 다 나누고. 그러니까 2, 3만 원 들고 와서 술 먹고 놀고 공부하고. 학교에서 이런 걸 하는 거군요. 지리산 행복학교를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카페 지리산 행복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입해서 보면 이제 언제 무슨 발을 뽑는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언제 또 전체가 모여서 6월에는 이제 야영 대회를 합니다. 섬진 강변에 텐트를 딱 치고 1박 2일 동안 공부하고 놀고,
음악회도 하고 한판 놉니다. 네, 네. 정말 그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거기서는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우리 이원규 시인과 저희가 이제 첫 만남입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걸 저는 좀 지리산 통신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원규 시인의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그 마지막 년 행여 견딜만 하다면 오지 마시라. 그러나 그 얘기는 도시의 이런 잡답을 버리고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지리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는 그 사진전 성황리에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2주 후에 다시 이원규 시인과 뵙겠습니다. 그때는 그 지리산 사람들 얘기를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서혜성 작가와 함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서혜성의 문화 탐험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일단 서혜성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제가 우리 박현정 작가가 쓴 대로 서혜성 작가와 함께. 근데 우선 호칭부터가 말이죠. 우리 서혜성 선생 보면 시인으로 소개될 때도 있고 소설가로 소개될 때도 있고 내가 우리 서혜성 선생 하는 일들을 보면 문화기획자, 사회비평가. 그러니까 요새 여러 사람들이 여문연 소장을 자임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원조 여문연 소장, 여러 가지 문제 연구 소장은 서혜성 선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호칭을 아주 옛날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스스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떤 작가분께서 만들어 주셔서. 저는 별명을 자기가 붙이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문화기획자 서혜성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사실 오늘 제 서혜성 선생과 문화탐험 이제 첫 시간을 하는데 이 인터넷 방송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도 사실은 이게 우리 서혜성 선생의 바람머리에서 처음에 시작된 것도 같아요. 네, 제가 정봉구 선배 이렇게 이게 팟캐스트인 거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죄가 많죠. 누가 누구에게 제가 많죠. 제가 뭘 자꾸 하자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서혜성 선생도 적극적으로 이 바람머리를 해서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이 이제 왔습니다. 여기까지. 정말로 축하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봉구 선배와 정봉구 선생님과 방송으로 만나서 세월을 보낸 지 벌써 10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데. 네,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 사이에 정치도 하셨고, 그러셨는데 정치학자로 활동하시면서 또 정치도 하시고, 사회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동안 지켜보면서 늘 생각했던 건 역시 정봉구는 방송인이다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제 가슴에 어떻게 남는가. 머릿속에 남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는데 정봉구는 제 가슴에는 방송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인으로서 앞으로 계속 활동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렇게 좋습니다. 저간 그렇고요. 오늘 사실은 이게 이제 문화탐험 시간인데 오늘 우리 서혜성 선생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건 금융기관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장발장은행이라는 게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이 또 장발장은행에 이사합니까? 운영진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가요? 디렉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렉터. 오창익 국장이 저한테 붙여준 이거 디렉터라고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도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자, 그러면 아직도 이 장발장은행이라는 걸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장발장은행이라는 걸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그 유명한 빅토르 유고의 소설에 나오는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장발장은 굶고 있는 조카 2명을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을 했죠. 빵을 훔쳤습니다. 쇼케이스를 깨뜨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분명하게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학에서 이 사람은 과연 범죄자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소설로서 지난 200년 동안 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뭐 영화로도 우리 국내에서 대히트를 쳤죠. 그렇습니다. 레미제라블. 네. 네. 그랬을 때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굶고 있는 조카에게 정의가 있는가? 그러면 돌로 쇼케이스를 깨뜨리고 빵을 훔친 데 정의가 있는가? 그러면 그건 도둑의 정의이겠죠. 네. 굶고 있는 건 또 그럼 무슨 정의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굶고 있는 아이들과 빵 한 조각 사이에서 정의는 비틀거리면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또 감동하고 또 지난 대선에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또 가슴속에 더 울리고 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네네. 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그런데 정말 그 장발장처럼 벌금을 내지 못해서 그 감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장발장은 사실은 빵 한 조각을 훔쳤을 뿐인데 뭐 이제 감옥에서 또 탈주 시도도 하고 해서 그 상당히 긴 세월을 19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사소한 경미한 죄들이거든요. 예. 제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습니다. 네. 벌금형이란 뜻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고 국가가 판시한 거거든요. 사소한 그렇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네네. 사소한 잘못. 네네.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이제 감옥에 가는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09년이었는데요. 43,199명이 그 교도소에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벌금형이라는 건 감옥을 안 가도 될 정도의 경미한 벌인데 우리나라는 벌금을 못 냈을 때는 이걸 일당 얼마로 계산해서 노역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금을 당해야 되는 거죠. 빵에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흔히 말해서 빵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자그마한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인권연대에서 이제 그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 프로그램을 홈리스들하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하는데 교도소에서 했습니다. 제가 거기 주로 불려간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사실은요. 같은 19살짜리 소년이죠. 저도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제 아이보다 어린 사람이 와 있는데 왜 왔느냐? 그랬더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자기 이미 모멸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떤 사연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뭐 친구 아버지 차를 한번 운전해보고 싶잖아요. 어릴 때니까. 어릴 때 운전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부딪혔죠. 아버지 친구 차를 몰고 나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친구의 아버지 차죠. 친구의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서. 그런데 보험이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면허도 없었겠죠. 면허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그러면 그게 이제 종합보험이 돼 있는 차면 보험으로 처리가 될 텐데. 그렇죠. 안 되니까 이제 합의를 봐야 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되고. 이게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누가 대신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가령 이제 벌금형 2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럼 누가 돈을 내줄 사람이 없으니 가난하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가난하면 친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돈을 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만났고요. 또 어떤 사람 만났냐면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하고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다 만 청년인데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술집에서 이제 술집 주인이 막 깔보는 거예요. 돈 안 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 사단이 좀 벌어지고 뭐 유리창도 몇 개 깨지고 이제 뭐 이랬겠죠. 이제 그런 일로 또 주치 폭력이구만. 주치 폭력이죠. 이제 물론 그 맥주집, 호프집 주인이 보면 참 용서할 수 없는 청년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그 사회가 따뜻한 손을 내뻗는 그런 일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사소한 잘못, 사람이 누구든지 저지를 수도 있는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서 벌금형을 받았을 때 벌금형의 취지는 감옥을 가지 않고 그냥 돈으로, 금전으로 그 문제를 보상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그런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형편이 안 돼서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벌금을 못 내는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행법상은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못 내면 하루에 얼마씩 노역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는 대략 5만 원 정도 됩니다. 빵을 살죠. 뭐 일부 돈 많은 사람에게는 이제 황제 노역도 하루에 무슨 5억씩 하는 황제 노역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일단 5만 원꼴로 200만 원만 이거 벌금을 받아서 못 갔으면 40일 그 구류를 살아야 되는 거군요.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장발장 은행을 만들었다. 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실행에 옮긴 게 이제 우리 서혜성 선생이고 홍세아 선생님 은행장을 맡고 우리 방송에 또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거 좀 뭐 어떻게 보면 장발장 방송 같이 되네요. 그런데 뭐 또 이제 자세한 얘기 들어보는데 어제는 이 장발장 은행 관계로 염수정 추기경을 찾아가 뵀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직 신문에 한 번도 안 나온 내용일 텐데요. 어떤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은 작년 말에 이제 이걸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우연히 뵐 기회가 있어서 염수정 추기경님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세월호 일 때문에 추기경님과 저하고 뜻이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제 그 인권연대의 오창희 국장이 가톨릭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동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서 대화 도중에 이제 새해가 되면 그 장발장 은행을 만들어 볼까 그런다. 잠깐 설명했는데 참 그거 좋은 일이다. 나도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발장을 숨겨줬던 그 주교 이름이 뭐였죠? 미리엘 주교입니다. 미리엘 주교. 뭐 추기경도 같은 가톨릭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높은 분들, 뭐 똑똑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런 말씀들 하시나 보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장발장 은행에 출범하는 걸 보면서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홍세아 은행장 그리고 오창희 실무 책임자죠. 저희 국장 그리고 김희수 변호사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가서 염추기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염추기경께서 초대를 하신 자리였습니까? 로마에 2주 동안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랬죠. 교황배를 갔다 오셨죠. 그런데 주교단이. 첫 번째 손님으로 다녀오셔서 첫 번째 손님으로 우리 네 사람을 이제 불렀습니다. 1시간 가까이 그 진행 상황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염추기경께서 기꺼이 이런 일이 장발장 은행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발벗고 나서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면 발벗고 나서겠다 하지는 않으셨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뒤따라가겠다. 뒤따라가면서 일을 하겠다. 장발장 은행으로서는 상당히 든든한 그렇습니다. 운을 얻으신 편입니다. 과거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민주화 운동에서 큰 힘을 보태주셨는데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종교인들이 나서주시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추기경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시겠다고 그러시고 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금일봉을 제가 받지는 않았고 돈을 저한테 보여주지는 않아서 오창희 국장이 그 좋은 봉투로 된 금일봉도 이제 받았는데 이제 액수는 공개할 수가 없고요. 이 장발장은행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취지는 좋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분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은 어떻게 만듭니까? 돈은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개인들의 후원에 의존하는가요? 전적으로 개인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9천만 원 정도에. 근데 9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벌금을 이제 말하자면 대신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벌금 액수라는 게 적어도 뭐 200만 원씩만 해도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의 취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벌금을 정확하게 말하면 대납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 갚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은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대출 안 해주는 것이 은행이 이른바 은행에서 신용 대출 해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신용 지불 능력이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용 지불 능력을 따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죄 행위가 지나치게 반사회적이거나 또 자주 이런 일을 계속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
그런 일반적인 은행의 신용 기준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을 못 갚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아본 기억, 나를 믿어준 기억을 갖는 일. 그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저는 이제 그분들은 갚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부터 갚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중간에 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장발장은행이 그동안 지금 뭐 얼마 안 됐는데도 4차례 대출 심사를 통해서 모두 47명이 한 8,300만 원 정도를 빌려갔네요. 그래서 잔고가 이제 뭐 한 500여만 원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계속 이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을 것 같은데.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크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돈을 우리가 1,000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 개선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3199 운동이라고 그래서 43199라는 것은 이제 벌금을 못 내서 교도소에 다시 소감된 그분들의 가장 숫자가 많았을 때를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것인데요. 제도 개선이라는 건 그전에 3년 동안 제도 개선을 운동을 해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서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에 은행을 만들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거 정말 좋은 일이다. 나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다. 여야를 떠나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 개선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가령 아까 정봉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벌금형에는 왜 집행유예가 없는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유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의 집행유예만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교도소로 안 들어가시는 분이 10,000명은 줄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국가가 이익이냐면요. 한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쓰는 비용이 실은 대략 한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흔히 말해서 까나가는 돈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또 국가가 유예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국가가 나에게 따뜻하게 손길을 내미는구나 하고 느끼게 될 거 아닙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도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금형에 받은 분들을 대출을 해주는 일이 단지 대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 운동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 개선의 핵심은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제를 도입하는 것. 일수벌금제를 그러니까 포함해서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선 이제 국회가 입법화에 나서야 되고 아까 뭐 염추기경이 뭐 적극적으로 하는 일 돕겠다 하는 데는 이런 제도 개선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공청회나 이런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추기경님께서 그런 자리도 오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종교인들이 나서서 뭐라도 하나 더 힘을 보태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도 개선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장발장은행을 운영을 하시는데요. 결국 이제 핵심은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시민들의 모금도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출을 원하는 분들은 자기 사정이 상당히 급박한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또 대출 못 받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해 보니까 실제 어떤 것들이 어려운가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 한 가지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홍세화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 홍세화 은행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제 국가가 뭔가 그 시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선별을 하고 거기에 판결을 내리는 행위로서 벌금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들을 우리가 다시 심사한다는 게 참 괴롭습니다. 이미 국가가 한번 심사한 분들을 또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심사할 자격이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에서 참 무겁습니다. 저는 법률이나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참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 이번에 정말 절감했습니다. 심사에 참여해 보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도대체 누가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대출 심사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죠. 정말 그분들이 보내신 사연들은 다
다 가슴 아픈 정말 사연들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일종의 조금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네. 몸은 이제 다른 부분도 아프시고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벌금형을 받으셨죠. 예. 그런데 국가는 징벌권을 치매 환자라고 해서 징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징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예. 네.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황제 노역도 있긴 있어요. 예.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분에게 과연 형벌권을 집행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실제로 신청을 해오셨어요. 저 치매로 사실 경제 능력이 없을 전혀 텐데 없죠. 그분에게도 이제 벌금형이 벌금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출 받으셨어요?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직접 연락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겠군요. 예, 다른 분이 이제 연락을 보호자 되신 분이 이제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그분하고는 대화가 되는 거죠. 보호자하고 또 환자 대출 대상하신 분하고 그분 측에서 연락이 온 것은 자기가 정부에서 50만 원씩을 이제 돈을 지원받고 있다. 이제 생계 보조로. 그분이 제일 먼저 이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분이신데 4월 달부터 비록 작지만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꼭 상환하겠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 이 돈은 다 갚고 죽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서로 쓴 것보다도 강력한 상환 의지.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어떤 식으로 상환할 것인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본인이 정말 누구보다 어렵게 정부에서 주는 적은 생계보조비로 근근히 살아가시는데도 이 벌금 대출 받은 건 당신이 조금씩이라도 분납을 해서라도 갚겠다. 그걸 또 상환 의사를 제일 먼저 밝혔습니다. 6개월 뒤에 해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 달부터 갚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연을 접했을 때 사실 살이 떨렸거든요. 그러니까 돈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그럴 일인가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감옥에 오는 분들 중에 100만 원이 아니 50만 원이 없어서 10일간 노역을 살기 위해서 교도소에 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벌금형을 말이죠. 아까 제도 개선할 때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벌금을 분납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각자 형편에 따라서 분납만 허용해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노역장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을 텐데요. 이렇게 조항만 바꾸면요.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분들께서 정봉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좀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우선 국회의원들 친구분들이 이런 분이 없으세요. 이런 사연을 들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구성원들 중에 경제적으로 5%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안내문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라고 쓰지 않고 누리집이라고 썼거든요. 거기다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누리집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분도 있으셨냐면 왜 이걸 인터넷에서 다운받게 하느냐. 이거 잘 할지 모르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정보 격차라는 게 격차에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인터넷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일을 달면 어떡하냐고 질문할지 모르지만은요. 아직도 정보 격차가 뚜렷하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환을 능력을 못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사회는 그런 그늘을 계속 안고 가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서혜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마 어디 외국 갔다가 바로 오셔가지고 여독도 시차도 아직 극복이 안 되셨을 텐데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봉 선생님 그런데
앞으로 이런 어려운 얘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니, 이제 서해성의 문화탐험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제 문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 문화교육자 서해성 선생의 지혜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서해성의 문화탐험, 오늘은 장발장은행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잠시 후엔 오인영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 시간 준비됩니다. 광장의 작가 최윤훈의 문명비평, 바다의 편지,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은 광장과 화두의 작가 최인훈의 역사와 인류 문명에 관한 에세이집인 바다의 편지에 수록된 감정이 흐르는 하상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만드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것은 일치된 의견이다. 어떻게 다느냐? 그것이 문제다. 달지도 않고 달았다고 하는 것은 죽는 길이다. 달지 못하는 팔자라고 하는 것은 동족을 죽이는 길이다. 맨손으로 달려드는 것은 자살이다. 현명한 지는 당연히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행복의 방법을 찾아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쥐들에게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동족을 방패로 삼는 길이다. 어떤 쥐들은 취미가 이상해서 그 길을 택하지 않고는 길이 없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쥐들이 괴로운 것이다. 인간 사회에 우화를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다. 고양이는 늘 고양이이고 쥐는 늘 쥐인 것이 짐승이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조건이 이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인간 사회의 조건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고양이가 쥐 되는 경우가 있고 쥐가 고양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인간이 문명 속에서 산다는 의미이다. 볕들날이 있는 것은 그러므로 쥐구멍이 아니라 사람 구멍이다. 볕 안 드는 구멍은 그러므로 사람 구멍이 아니라 쥐구멍이다. 쥐구멍이 많은 사회는 그러므로 인간 사회가 아니라 짐승 사회다. 쥐구멍이 많은 사회의 인간은 그러므로 인간이 아니라 고양이 아니면 쥐다. 고양이보다 못한 인간이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쥐보다 못한 인간은 쥐보다 못하다. 과도기를 사는 시대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그들은 많은 핸디캡을 받아야 한다. 누가 주는가? 스스로가. 그런데 스스로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회는 과도기가 아니다. 인생, 그것이 과도기라 한다. 그것도 나름이다. 내일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그래도 사과나무를 심을 사람이 있을까? 있다. 그것은 우리다. 왜냐하면 내일 태양이 안 뜰 리가 없으므로. 그야말로 떼놓은 태양이다. 내일이 없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 순간에 사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내일에서 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내일은 모두 같고 모든 사람에게 배당되는 내일은 모두 다르다. 사람은 같은 환상에서 시작해서 다른 현실로 삶을 맺는다. 이것이 슬프다. 환상의 실현의 차이를 줄이자는 것. 그것이 정의이다. 행복이여, 불행한 사람의 환상이여. 우리들은 많은 것을 원하는가? 아니다. 그 적은 바람이 얼마나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행복은 과정에 있다는 상소리가 생겼나 보다. 그것은 먼 길을 가봐야 끝에는 낭떠러지라는 소리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는 인식에서 모든 일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상소리 이 공간에 드리운 한 가닥 거미줄에 매달린 존재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환상적 상황이다.
네, 오늘도 1시간 가까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네, 지금 시각은 7시 55분 지나고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아직도 일자리를 떠나지 못하신 분들, 또 그 중간 어디쯤인가 계신 여러분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올라온 뉴스들 지금 다시 보니까요. 이 워싱턴에서 들어온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주미 일본 대사관이 대사관 홈피에 올린 동영상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무수히 많지요. 뭐 우리로서는 종군 위안부 문제부터 하나하나 열거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오히려 일본이 아시아 경제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 이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일본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면서 포항제철의 사진까지 올려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아베 신조의 미국 방문을 앞둔 그 사전 여론 조성 작업, 조작 작업 일환인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만 나오면은 혈압부터 올라가는 분들 많겠습니다만은 이 문제 한번 차분하게 짚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보원구의 생방송 오늘에서 차분하게 다뤄보겠습니다. 2015년 3월 24일 정보원구의 생방송 오늘, 이 방송은 길주희 프로듀서, 최성준 엔지니어, 그리고 박현정 작가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